오늘은 신명기 21장입니다. 21장부터는 컨텍스트까지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상상해 가시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은 상위법정 제도로 진행됐죠. 50부장이 어떤 일이 생기면 50부장이 먼저 판단을 해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이거야. 그럼 판단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기준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요 사례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위로 올리죠. 위로 올리고 위로 올려요.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제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는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까지 올라가요? 모세까지 올라가죠. 그럼 모세가 그걸 판단하죠. 모세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게 판례가 되어서 비슷한 사례들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장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판례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판례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무슨 법 조문처럼 이렇게 딱 읽으시기보다는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무엇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하나하나 사례들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 사례에 대한 결정을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되게 의미 없는 말씀처럼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텍스트까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좁게 아니라 넓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21장부터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에는 네 가지 사례가 나와 있지 함께 살펴봅시다. 맨 처음은 제목을 정해볼까요?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제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제살인 사건이 터졌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들판에서 죽어서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증거 중심 수사를 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뭐 DNA 있고 CCTV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증거 중심 수사라니까 뭔가 증인이 없어도 알아볼 여지가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증인 중심 수사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들에서 죽었다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미제 사건이 터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이 유가족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미제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의심 가는 사람을 아 범인으로 확정해 버리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범인을 모르겠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현재 1 등이 누구야? 현재 제일 의심 가는 애가 누구야? 그럼 걔가 범인이겠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죽었어? 그럼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야?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야? 그 동네 사람이 했겠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사례는 이 마을이 억울하다는 사례 걸 좀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야 잘못도 없는 애들한테 "야 너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유가족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가족의 행동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까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확정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상관없긴 왜 상관없어? 니네가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 억울해지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반발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자는 의심하고 억울하게 의심받는 사람들은 분노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쵸?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요. 잘 다루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의심하고 컨스피러시를 하고 음모 이론이 확정적 범인이라고 지적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고 그래서 인제는 논리와 논리, 허구와 허구의 싸움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되게 맞다라고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결정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제를 요청합니다. 의심이라고 해도 확정하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아닌 건 아닌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돼.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 드려서 이들은 진짜 아니라고 그들이 제사로서 표현해 내면 그걸 믿어 줘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고 만약 그들이 거짓 제사를 드리신 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제 해야 돼라고 이제 하지만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상관없는 이웃들, 그쵸?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관심을 두고 최선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자기들끼리 충분히 "진짜 있어, 없어."라고 자기들끼리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자기들 중에 없다는 게 확정되면, 그러면은 그 자기들 중에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제사까지 드리는, 그쵸? 의심의 제사까지 드려서 그 의심을 풀어내는 것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니다. 또 다른 진짜 그런 걸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둘 가운데 어떤 태도를 결정해 주는 거여서, 이것을 통해서 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묵상해 보셔서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답이 없을 때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 봐야 안 되겠는데,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더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뭐 관계적으로도 '아 뭐 얘가 이런 식으로 하네. 뭐 이렇게 해 봐야 뭐 이 관계가 풀리진 않겠네. 그럼 뭐 더 함부로.'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대고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와 자세라는 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질문을 끌고 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하나하나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나머지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 갑시다. 두 번째는 제목을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시켜 보죠. 여자 포로, 여자 노예가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로 취하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뭐 이거 자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쵸. 그쵸. 뭐 이거 자체도 말도 안 되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일기장에 보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관노 데리고 갔다 그냥 일기에 적어 놓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옛날이고 훨씬 더 비인격적인 사회이고 훨씬 더 그러던 시대였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러던 시대에 "그거 아니야. 네가 얘를 여성으로 여자 성적 대상으로 대하고 싶으면 정말 동등한 아내로서 맞이해야 돼."라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엄청난 기준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인제는 여기서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건 뭐예요? 인간에 대한 예의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는 뭐 요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되게 필요한 말씀인 게, 이 사회에서 때로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등장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그쵸. 이건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뭐 친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 가족이니까 좀 함부로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건 그렇게 심각하진 않겠고. 근데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윗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조직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혹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근데 요즘엔 특별히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달라? 사회적 견해가 달라? 내가 보기에 쟤가 되게 문제적인 어떤 행동, 악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저거는 나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되게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문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얘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목을 감정을 넘어서라고 잡아볼까요? 장자상속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여기 핵심을 감정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남자,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 남자가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별로 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야곱 케이스 같은 거죠. 근데 두 번째 부인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가족을 원가족처럼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 안에서 낳은, 그렇잖아요. 라헬과 요셉을 그 야곱은 원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무슨 친척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막 해요. 그렇게 원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 자식이 진짜 정말 나한테 이쁜 자식이니까 내 상속에서 큰 부분을 얘한테 주고 싶지, 이쪽에 주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쪽에 주는 요거에 대해서 모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입장에선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쵸. 예. 자기가 첫째로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제 좀 빼앗기게 된다. 그럼 이쪽에 인제 억울함에 모세는 방점을 둬서
그걸 네가 마음과 정성을 여기다 더 쏟았다 하더라도 물질에 있어서는 장자의 권한을 네가 인정해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용할 게 전혀 없죠. 우리는 뭐 가부장제 사회도 아니고 뭐 중원 사회도 아니고 장자상속 사회도 아니니까. 우리한테 적용할 게 전혀 없는데 여기서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 감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되면 안 되고, 내 감정은 그렇더라도 그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그쵸?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력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감정을 넘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묵상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읽다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주시죠. 그냥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러면 이제 데리고 나가서 "얘 얘가 말을 안 들어 쳐먹는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그 애를 죽이는. 그래서 부모에게 이런 압도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네 부모는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있어."라고 하는, 이런 부모가 끌고 나가서 이렇게 한 번 딱 하면 죽는 거야. 이런 그래서 읽기에 좀 불편한, 사실 다 불편하지 우리랑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다음 세대 부모에게는 이게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부모에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 당시의 가정이라고 하면요, 지금의 가정보다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게 학교였고 일터였고 교회였고 그리고 1심 재판정이기도 했어요. 가정 내에서 그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다음 세대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바로 세워야 되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 가정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보다 더 큰 이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얘가 인제는 진짜 '얘는 내 한계를 벗어났다. 얘는 이제 악인이다.'라고 인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돌로, 그럼 기계적으로 부모가 얘기하면 다 돌로 쳐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이 설득이 돼야죠. 그쵸? 다수가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설득이 돼야 그렇게 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가장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는 자식을요 그렇게 끌고 나가서 돌로 치지 않아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한 면에서 인제는 점검을 받는 거죠. '얘가 진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부모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이거 진짜 설명하면서도 컨텍스트가 너무 달라서 불편한데 하여튼 그런 거. 또 하나는 자식이 너무 힘이 세져서 부모 말을 안 믿고 밀어내. 예 그래서 이제는 권력이 인제는 뺏기는 거죠. 쿠데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경우에는 공동체가 이 부모를 지지해 주는 거죠. 이 부모를 점검하고 지지하고 요렇게 공동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개별적 가정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 공동체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너무 달라서. 하지만 메시지는 그래요. 메시지 자체는 그냥 함께 그냥 톡 알아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설교로 묵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 집 자식은 쟤네 집 자식, 우리 집 자식은 우리 집 자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다른 집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 거에 따라서 이 나라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가 달라지고 내 아이가 달라갈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꼭 아랫세대가 아니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사회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경제가 같이 붕괴하거나 공동체의 문화가 그렇거나 이 사회가 사회적 시스템, 이게 공공성 이런 게 무너져 내리면 그것도 나에게도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하나가 연결이 안 되니까 사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하고요. 이거는 그냥 각각의 한번 묵상을 해 보시고 각각 한번 묵상을 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케이스를 묵상해 보시되, 전체적으로는 특정 어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뭐 해야 되지?'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것 자체의 의미가 제일 크니까 그 부분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